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애독자 여러분. 4월 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정말 봄이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는 게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벚꽃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만개한 곳도 많고. 저도 근무하는 이 근무 병원 근처에 벚꽃이 많이 피어 가지고 잠깐 점심시간에 한번 걸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정말 전형적인 봄 날씨 오랜만에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 봄이 되면 또 우리한테 이 어떻게 보면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게 바로 이게 춘곤증이죠. 어 많이 피곤하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약간 걱정이 되시기도 하고 또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뭐 춘곤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봄에만 잠깐 피곤하다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명확하게 뭐 피곤할 만한 상황이 돼서 피곤하시다 이런 고민이 없는데 너무 만성적으로 '이게 한두 달 생긴 일이 아니야. 정말 나는 피곤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좀 장애가 돼.' 이런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로 그중에서도 인제 만성 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화면 딱 보시면은 이 사진 보시면 나이 쪼끔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나도 모르게 따라서 막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거죠. "한 때문이야. 한 때문이야." 아시죠? 요즘 나오시는 우리 차두리 옛날 우리 국가대표 선수 나오셔 갖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송이죠. 막 웬만한 유행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건데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이런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피로하다.' 하면은 '어느 과에 가야 되나?'라는 걸 고민해 보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화기 내과로 오시게 됩니다. 피로가 간 때문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뭐 이 광고 전에도 뭔가 이 몸이 피곤하거나 어딘가 뭐 안색이 좋지 않다든가 주변에서 보기에 좀 뭔가 '이 친구 요즘 옛날하고 다르다. 얼굴이 검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가서 한번 진료 좀 받아 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약간 의학적인 속설을 되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내과에도 많이 오시게 돼서요. 저도 제 외에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한번 요 만성 피로를 한번 소화기내과적인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그중에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이 췌장 담도 쪽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과 소화기 내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원자력 의학원을 거쳐서 지금은 인천 한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의 원인들과 해결책 그리고 이게 그냥 만성 피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증상들을 다각적으로 갖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요건 또 어떤 거에 해당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원인과 또 해결책 요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로라는 게 무엇인지 만성 피로 뭐 fatigue 뭐 아니면은 뭐 mental 뭐 아니면은 그 육체적인 physical stress 뭐 이렇게도 쓰고요. 말 그대로 과로 뭔가 많이 피곤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나 몸이 져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인이 명확하고 또 그 원인이 좀 해소되는 뭐 휴식이죠 대부분은.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음식을 잘 못 드셨다든가 영양분 섭취가 좀 불안전했다면 그런 것들을 섭취하심으로써 해결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피로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병적인 피로가 되겠습니다. 만성 피로는요. 항상 만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말도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항상 뭐 어떤 문제가 만성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뿌리도 깊지만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6 개월 이상 심한 피로가 지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게 만성이라고 했으니까 휴식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도 잘 회복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업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그런 정도의 피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했지만 이게 한두 달간에 걸쳐서 생긴 일이라면 아직 만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너무 짧고요. 굉장히 피로하지만 생활 잘해요. 너무 피곤해."라고 하면서 아침에 뭐 달리기도 하고 출근해 갖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 이건 만성 피로인 것 같아."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정말 장애를 받거나 지장을 받고 일의 능률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 뭐 근육통이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나 위장장애나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표로 한번 이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일반 피로는 회복되지만 만성 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며칠 내로 호전되느냐 또는 6개월에서 지속되느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자, 처음에 만성 피로하면 떠오르는 게 간이죠, 대부분.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 간 수치가 약간 높아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영양분을 생성하는 기능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나쁜 노폐물들, 뭐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해독해내는 이제 그런 장기죠. 영양분 만들고 노폐물은 해독하고 이런 기능인데,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분도 적게 생길 거고 노폐물도 몸에 쌓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성 간 질환, 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지방간이 심했던 이런 분들은 정말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을 100 명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간이 원인이 돼서 피로가 느껴지는 분들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병원에 피로해서 오셨어요. "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셔 갖고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피 검사 같은 걸 했는데 실제로 간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간을 좋아지게 했더니 피로가 회복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5 명이 채 안 된다. 다른 원인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고 또 실제로 간 수치가 많이 높은 분들도 있는데, 간 수치가 정말 높은 분들 중에서, 즉 간 수치가 높다는 게 일반적으로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 뭐 보통 우리 공단 검진 하셨을 때 AST, ALT, 옛날에 OTPT라고 불렀죠. 그런 수치들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간 세포의 파괴가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증상이 없습니다. 수치 되게 높은데 그냥 건강검진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꾸로 필요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간 수치가 정상이거나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의외로 큰 원인은 아니다.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큰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부신 기능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신이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부신의 부라는 게 부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아니다. 두 번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할 때 부라는 뜻인데요. 신장에 붙어 있는, 신장 옆에 이렇게 딱 모자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내분비 장기예요. 우리 몸의 이 스트레스들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기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또 역시 피로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이 스테로이드를 섭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힘도 나고 막 기력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떨어지게 되면 인제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는 거고, 이 부신의 또 좋은 기능 회복에는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또 영양 제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브로콜리 있는데요. 브로콜리 굉장히 이 비타민 B, C도 많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그다음에 이 녹황색 채소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감귤 종류들도 이 비타민 B, C에 되게 좋고요. 또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되게 좋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암이 또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성적으로 피로해. 내가 한 작년만 해도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았는데 언제서부턴가 지난 몇 달간 굉장히 많이 피로하고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됐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암이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검사가 좀 필요한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내 몸에서 나온 세포지만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지는데, 즉 세포를 분열하고 자기 나쁜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혈관을 땡겨서 만들어서, 없던 혈관을 만들어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피를 쪽쪽쪽 뽑아서 그 피 속에서 영양분을 막 다 갉아먹는 정말 암적인 존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암세포들이 또 나쁜 이 물질들을 피 속에 뿜어내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얼굴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좀 검고
입이 쓰다고 말씀하시고 뭐 "아 너무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먹겠어." 이러시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인제 암의 사이토카인들, 그러니까 암의 종류가 뭐 폐암이든 대장암이든 뭐 담도암이든 그런 암세포들이 이런 성분들을 비슷하게 뿜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방을 분해하고 기력을 떨어뜨리고 입맛을 변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생기고요. 암성 통증 자체가 환자를 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인제 췌장 담도암 포함해서 소화기암 환자들을 많이 뵙고 치료를 하는데 많은 환자나 보호자분들 또는 심지어는 의사들 중에서도 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진통제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겁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 이거 먹어서 이런 진통제 맞거나 먹어 가지고 제가 중독되거나 내성 생기면 어떡해요. 나중에 약도 안 듣는다는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안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암성 통증 자체가 환자의 굉장히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뭐 정말 아프게 해서 환자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한 극심한 피로감과 그다음에 정말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뭐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나쁜 요소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통증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으시는 게 절대로 능사도 아니고 환자의 예후나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좋게 하지 않아요. 암성 통증, 정말 암 때문에 온 통증들은 그런 진통제로 굉장히 잘 조절이 되고요. 또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라면 요구량이 많아지죠. 내성이라기보다는 암이 진행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 통증에 대해 이 진통제에 대한 요구량들이 많아져서 점점 용량을 높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성이 생긴 게 아니고 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진통제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말 주치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적절한 용량 그리고 적절한 용법으로 꼭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빈혈도, 이 암 때문에 생기는 빈혈도 다른 원인, 이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꼭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상샘 질환, 뭐 갑상선이라고 많이 부르고 실제로도 뭐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갑상샘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샘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열과 에너지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이 신진대사의 역할을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리 몸에 약간 어 우리 자동차에 뭐 요즘에는 뭐 가솔린이나 전기를 넣어 가지고 달리게 하잖아요. 그런 영양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의 신진대사로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갑상샘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게 되면 이게 피로감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혈액 검사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갑상샘 호르몬이 T4, T3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막 너무 높거나 낮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또 감별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약제, 뭐 호르몬을 복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항진증인 경우에 낮추는 약을 뭐 복용하신다든지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용법으로 또 굉장히 명확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뇨병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갑자기 요즘에 내가 너무 많이 피곤했다. 살이 많이 빠진다. 뭐 옛날에는 인제 뭐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가 목이 많이 마르다, 인제 이런 증상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피로감으로 오시는 분들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쉬어도 너무 잠이 오고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 당뇨병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이 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당뇨병 환자들의 상당 숫자가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없던 수면 장애가 생기면 또 당뇨병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피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혈당 체크들 많이 하시죠. 뭐 집에서 이제 간이로도 이렇게 찔러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정맥혈을 뽑아서 하게 되면은 정확한 이 밖에서 이 간이 테스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우리 몸의 정확한 혈당, 공복 혈당, 뭐 2 시간 식후 2 시간 혈당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 특히 당화혈색소라고 해 가지고 지난 3-4 개월간의 우리 체내에 있는 이 혈당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당뇨병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고 또 적절한 치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많은 게 이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마음의 병들이 아주 육체적인 피로나 아니면 정말 이런 수면 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해 보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안 나올 때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우울제나 아니면은 이 어떤 불안장애에 쓰는 약들을 사용을 해 봅니다. 의외로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피로를 포함한 육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편감이나 통증이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마음의 병이 몸의 뭐 통증으로 오는 거죠.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무리 촬영을 해도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항우울제를 먹었더니 무릎이 아픈 게 좋아졌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외로 피로가 어떤 육체적인 병,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약간 아픔으로 오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변해서 오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어 위장 장애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에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우울제나 아니면은 불안 장애에 쓰는 약제들을 처방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환자분들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뭐 정신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을 처방한다기보다는 가끔은 그런 약제들이 예 정신도 안정화시키고요. 장기도 안정을 시켜 가지고 좋아지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편견이나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약을 먹어서 호전이 되느냐가 굉장히 진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도 약간 그렇고요. 이 정신건강의학적인 질환 내지는 문제 원인인 경우에는 그런 약제 복용 후 반응이 굉장히 진단 또는 어떤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뭔가 피로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찾느냐 또는 이런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감별할 수 있느냐 하면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제일 중요하죠. 앞에서 지금 간 기능 검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간 기능 검사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갑상선 검사 아까 기능 검사 보여 드렸죠. T3, T4라고 하는 수치들이 뭐 올라가고 아까 올라간 거 보여 드렸는데 막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혈액 검사로 딱 진단되는 병이고요.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 여자분들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혈액 검사들 뭐 빈혈이 있는지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나 염증이 있어서 백혈구 수치는 높지 않은지 뭐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암 물론 인제 종양 표지자 자체가 꼭 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암 진단의 필수적인 것도 아니긴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할 때 같이 체열을 해 가지고 검사를 알아보는 거는 여러 가지 향후 검사를 잡는데 또는 추적 관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종양 표지자 검사 네 뭐 암 수치라고 부르는 검사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련 검사들 혈액 검사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검사 아까 보여 드렸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꺼번에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 얼마 전에 검사했던 수치인데요. 이 CA라고 하는 거 이 건강검진에 다 있는 지표들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CA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대장암 검사 대장암 수치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요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대장이나 소화기계 암의 가능성이 있고요. 폐암에서도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더 큰 경우는 담배 피시면 또 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연을 하는지 비흡연자인지에 따라서 쪼끔 저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수치인데 이런 수치들이 좀 올라가 있거나 CA19-9는 보통 췌장암, 담도암 수치라고 부르는 인제 보통 그런 수치죠. 그래서 췌장, 담도에 염증이나 암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소화기암에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CA125 125는 뭐 산부인과 암 수치로 유명하긴 한데 그 외에 뭐 복수가 찼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담도암 환자분이셨는데 모든 수치들이 다 올라가 있는 그런 타입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보통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흉복부의 영상 검사합니다. 물론 이제 팔다리나 머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암이라든지 염증들이 대다수가 이 흉부와 복부 이 몸통에서 대부분 제일 확률이 높고 또 그런 경우들이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추가적인 검사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흉부 검사 보통 일반 엑스레이 찍고 필요하면 CT 정도 해볼 수 있고요. 복부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또는 CT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 질환, 부신 질환, 뭐 췌장이나 담도 쪽 질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보면은 이분은 보이실까요? 여기 이 폐인데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있는 부분이 인제 폐 결절이 있는 분이었고 이제 폐암 있었던 분이고요. 자 이게 보면 원래 간이 똑같이 예쁜 색깔이었는데 보면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전이가 된 거고 그럼 이 전이가 된 암들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췌장에 크게 암이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위대장 내시경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암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소화기계 질환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대장 내시경이 보통 이런 피로 감별하는 데서 많이 또 부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피로만 있을 수 있지만 뭐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아니면 귀에서 뭐 이명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배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동반된 증상이 있으면 고거에 맞춰서 뭐 숨이 찬다 이러면 호흡기나 심장내과 쪽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명증이 있으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적인 검사 진료를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만성 피로 쪼금 인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성 피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여러 가지 원인. 간뿐만 아니라 부신 그다음에 뭐 어 저도 갑자기 까먹었는데 여러 장기들의 원인 뭐 갑상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죠. 류마티스 질환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영상 검사 우리가 흔히 막 임상에서 뭐 "사진 찍어 봐야 되지 않나요?" 하는 그런 검사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동반 증상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의사들도 혼용해서 많이 쓰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성 피로는 만성 피로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정말 병입니다, 병. 만성 피로도 병 아니냐? 피로 병이죠. 병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건 정말 환자가 돼서 입원을 하고 굉장히 심각한 검사를 하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은 그런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까 말했던 피로가 6 개월 이상 지속이 됐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만성 피로 물론 원인 못 찾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질환들이 있고 장기의 문제들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진짜 못 찾는 만성 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정말 너무 심해져서 환자가 정말 문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생활이 정말 안 되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병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암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로 약간 알고 보니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우리 만성 피로 자가 진단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미국의 CDC에서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내는 9 가지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건망증 심해지고요. 목 안쪽에 잦은 통증 뭐 림프절의 통증 만져지고 뭐 이런 거, 근육통, 관절염, 두통, 뭐 성욕 감퇴 이런 거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뭐 잠을 자도 피곤을 가시지 않고 개운한 느낌 들지 않는다. 운동 후에 무기력하고 피곤한 느낌이 쉬어도 24 시간이 지나도 계속된다. 이 중에 몇 개 정도나 한번 해당하실지 한번 볼까요? 음 저도 뭐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근육통 가끔 있고 피곤한 거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4개 이상이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 이게 4 개가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증상이 있으면 이게 진단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건데요. 이게 그냥 피로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환자가 정말로요. 20대 쌩쌩한 남자예요. 얼마 뭐 작년만 해도 운동도 하고 뭐 럭비 선수였다고 하는 선수였다고 했는데 삐쩍 말라서 왔는데 정말 손가락 하나를 못 해요. 잠깐만 앉아 이렇게 침대에서 "앉아 보세요. 일으켜 보세요."라고 해도 고것도 못 해 갖고 그냥 있어요. 마치 그래서 근육에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 또는 이 신경이 뭔가 어디가 뭐 병이 생겨서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신호가 안 가서 팔을 못 움직이나 할 정도의 그런 정말 심각한 무기력증.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피로감이 있고요. 수면 장애가 아주 심해서 정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약간 반쯤 자고 있는 상태인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사고 체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집중력도 당연히 뭐 집중력 떨어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기억력도 너무 감퇴해서 뭐 약간 치매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간 잠에서 절반쯤 깬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말을 해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회복이 되게 늦고 이런 거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병이고 보통 입원을 하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 외에 온갖 검사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팔다리가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근육 마비되거나 근육이 점점 굳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 뭐 위축증 뭐 아니면은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이름을 딴 그런 병들 있죠. 그런 병들이 생겨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의심할 정도에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제 원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제가 질환과 증후군이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질환은요 원인이 대부분 명확합니다. 뭐뭐뭐 병 이러면 원인이 명확 뭐 예를 들어서 Graves' disease, 그레이브시 병 이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이건 명확하죠. 갑상선 기능이 뭐 여러 가지 뭐 유전 항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항진되는 인제 그런 병인 건데 이건 원인을 알죠. 근데 뭐뭐뭐 신드롬, 증후군, 뭐 과민성 장 증후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 내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르는 인제 그런 것들이고 이런 증후군도 오래되면 제가 원인을 알게 되면 뭐뭐 병으로 바뀔 수 있다 이름이.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과민성 장 증후군 할 때. 만성 피로 증후군도 아직 원인을 잘 몰라요. 바이러스 질환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일 거다. 그 외에도 뭐 면역 체계가 뭔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물질로 생각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의 일부분을 내 건데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해 갖고 '야 이거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내 면역 세포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그 장기가 망가지거나 전신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인데 약간 '고런 식의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젠가 인제 원인이 밝혀지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니라 뭐뭐병 이렇게 이름이 붙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고요. 이게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경우마다 틀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성 질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뭐 이렇게 약간 경험적으로 써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제가 과민성 장 증후군 때 말씀드린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80%가 장에 있다고 그랬죠. 장은 사실은 지금은 소화를 하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면역 체계의 장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제2의 뇌다. 이 실제 뇌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항진하거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 쪽에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고런 거를 해결을 해 주면 '이런 병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요런 것들을 또 치료해 해 보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변 이식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장내 미생물총, 뭐 유산균,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면 '이 만성 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미량이지만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부족하면 고런 것들이 그 환자한테선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또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아르기닌이나 이런 것들은 보충을 해 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약제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진통제 보통 이제 팔다리에 너무 힘이 없고 근육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인제 뭐 우리 많이 운동이나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피곤할 때 쓰는 또는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쓰는 그런 진통제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써 보기도 하고요. 항우울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고도 항바이러스 제제를 좀 실험적으로 써 보기도 하고 스테로이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음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좀 들여 보기도 합니다. 대변 이식술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같이 하거나 겹쳐서 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인 잘 못 찾을 때도 있고요. 저절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원인 없이 왔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또 원인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100%다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도 80% 정도까지 몇 년을 지났는데도 안 그 정도고 20%는 도저히 좋아지지 않아.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양소와 식이를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필요한 이런 식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필수 지방산과 마그네슘, 아세틸 L-카르티닌, 카르티닌이라는 거 좀 들어보신 분들 있죠. 카르니틴, 죄송합니다. 카르티닌이 아니지. 카르니틴, 카르니틴. 그다음에 비타민 B12, B12, 그다음 뭐 B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B가 하나가 아니죠. 1 뭐 2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12 요런 것들이 또 중요한 원인이고 항산화제들. 뭐 요새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쇼츠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항산화제들, 알파 리놀렌산, 뭐 오메가 3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비타민 C나 E 요런 것들이 또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또 이런 원인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뿐 아니라 그냥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쪼끔 보충을 해 주시면 좋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코엔자임 Q10 뭐 코큐텐 뭐 이렇게도 뭐 약자로도 많이 부르던데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들 약을 말하면은 뭐 내가 마음대로 뭐 살 수 있는 약도 아니고 처방전을 뭐 끊어 달라고 하는 대로 끊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별로 관심 없는데 음식은 다들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한번 쫙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필수 지방산과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 식물성 오메가 3가 인제 알파 리놀렌산인데 요런 것들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견과류에 많다고 돼 있죠. 보통 아몬드, 포도, 그다음에 연어, 아보카도, 그다음에 초콜릿, 다크 초콜릿만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는 밀크 초콜릿 이런 거 달달한 거 이런 거 말고 다크 초콜릿 70% 이상 이 카카오가 들어 있는 다크 초콜릿이나 두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내가 필요하니까 막 많이 먹어야 되느냐, 뭐 아몬드 한 줌을 먹는 게 좋냐, 뭐 반 줌을 먹는 게 좋냐, 10 개를 7 개를 먹어야 되냐 많은데 이것들로만 사실 먹고 살기는 힘들죠.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유독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고 있다, 안 먹는다 한다면은 쪼금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 중에서 나는 포도는 되게 좋아하는데 연어는 별로 싫어.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절하게 쪼끔씩 바꿔서 드셔 보신다든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필수 지방산이나 마그네슘 또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 있는 쪼끔 영양제제나 아니면은 건강식품을 쪼금 드셔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를 뭐 꾸준히 얼만큼 먹어라 이건 정답은 없고요. 먹었더니 쪼끔 나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기분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 아세틸 L-카르니틴, 비타민 B12, 코엔자임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보통 이 붉은색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몸에 되게 안 좋다고 육류들 많이 하잖아요. 대장암의 발생을 높이고 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잡식 동물이죠. 잡식 동물이라는 건 육식도 해야 되고 채식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건이 되신 분들, 비건도 이제 종류가 좀 있지만 고기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어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결핍성 빈혈이죠. 우리나라 여자분들 굉장히 철결핍성 빈혈 많은데 이런 붉은 고기들 이렇게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고기, 양고기, 또 닭고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카르니틴이나 아니면 뭐 비타민 B12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철분 뭐 아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좀 드시는 거 좋고 못 드시겠으면 요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 영양제 같이 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빈혈 있으면 철분제제들 많이 드시죠. 철분제 드시면 변비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 그다음에 또 변이 검게 나와서 걱정하거나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철분제제를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식이로 드시는 게 훨씬 흡수율도 좋고 몸에 그 외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도 되니까 사실 붉은 고기 너무 많이만 드시는 거 아니면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드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대장암 걱정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방법이 있죠. 대장암에 대해서는 대장 내시경 잘 받으시고 따라가면서 용종 제거하시고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이런 것들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정말 높다 이러면은 인제 지방을 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고기를 드시면서 지방을 뺄 수 있는 탄수화물이 더 문제잖아요.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큰 거지 고기를 많이 드셔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단백질과
지방은 생각보다 고지혈증의 주요한 원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빵 먹고 밥 먹고 떡 먹고 이런 게 사실 더 큰 문제고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거를 물처럼 드셨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처럼 드신 게 혹시 음료는 아닌지, 그냥 음료와 같이 먹었던 맛있는 스낵들은 아닌지, 달콤한 디저트 한 접시는 아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물만 먹는다는 게 진짜 물이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고기 드시는 거 생각보다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 약간 고기는 0 그러면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 흰살 생선 같은 거 되게 좋고요. 치즈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항산화제 요새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활성산소들 제거해주고 항산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금치, 고구마, 키위 유명하죠? 예, 그리고 연어. 연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 C, E 등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성 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해요. 부신, 간, 갑상선, 당뇨, 심지어는 암 등이 만성 피로의 원인일 수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흉복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 보통 이제 건강검진센터 갔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뒤에 숨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 그리고 또 그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음식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받으면서 부가적인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상수님 피로가 잘 쌓이는 체질도 있나요? 체력이 허약한 체질 같은 거요.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로가 잘 쌓이고 근육통이 쉽게 생기고 또 마치 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되게 나쁜 거죠. 많이 먹는데 별로 에너지를 못 내는 거잖아요. 이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들은 사실 못 바꾸죠.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기 어려운 태어난 게 많은데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근력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꼭 붙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것들을 좀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특별히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 피곤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한다든지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게 내가 싫어하는 거거나 내가 못하는 것들일 때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확하게 뭐 매콤한 걸 먹으면은 설사하거나 배가 아픈데 나는 매콤한 게 너무 좋아. 인제 이런 상황인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매콤한 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악화시키지 않고 내 몸의 체질을 그나마도 쪼끔 좋은 체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쁜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꺼벅님 피곤한 이유 스트레스, 야식 이런 것들 고치면 좋아지던데 과식, 불량식품, 장 건강이 문제인가요? 예, 다 문제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네요. 고칠 수 있는데 최대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좋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많이 관여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많이 찾아야 되고 정 안 된다. 내가 다 못하겠다 싶으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체질을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내 몸을 다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기간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기간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하나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방법이나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이란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견과류를 먹는 게 되게 좋은데 견과류를 못 챙긴다. 그러면 견과류가 늘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집에 오면 먹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루틴을 찾아야 돼요. 루틴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항상 그렇지만 방법은 누구나 아는데 그걸 끝까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라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만성 피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화기내과적인 질문이네요. 용인곰돌이님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면 소화가 잘 안 되나요? 아무래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전쟁터의 폐허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를 황폐화시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사막화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어야 되는 아주 옥토층이 쫙 날아가고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막층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위축성 위염이죠. 그냥 훤하게 밑에 있는 원래 보이면 안 되는 혈관 길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왜? 위에 있는 옥토층이 날아가서 바닥만 보이니까. 그거에 더 지나서 심지어 그 세포들이 장세포로 변해가요.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장의 세포 모양으로 변해가요. 위에서 위산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소화 기능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별로 위장 장애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 위축성염과 장상피도 일종의 노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련히 그냥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거니라고 그냥 적응하고 사시거나 음식량을 줄인다든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꼭 이게 원인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용인 곰돌이님 혈당 스파이크 예방할 때 채소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위로 들어 섞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예방할 때 채소부터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소가 이제 식이섬유죠.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먼저 공간을 만드는 거죠. 얘들이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이랑 같이 보통 먹게 되면은 수분을 흡수하고 위에 고여 있던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어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젤처럼 되면서 이렇게 약간 공간을 만들고요. 불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들은 대변을 불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도 줄이고 걔네들이 또 부피가 많으니까 섞여 가지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도 좀 전체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흡수가 좀 느리게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이게 되고 이 자체가 또 별로 칼로리랑 관계가 별로 없죠. 채소들이 칼로리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탄수화물 다 먹고 뒤에 과일이나 채소 드시면 이미 혈당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거나 오히려 과일들이 뒤늦게 들어서 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리지아님 한번 볼게요. 췌장에 낭종이 6mm가 있다는데 6개월마다 꼭 CT를 찍어야 되는지요? 오늘 주제하고 아주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닌데 췌장이 제가 전공이라고 하니까 올리신 것 같아서 췌장에 낭종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암이 되는 타입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나 보호자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질환인데 6mm 짜리면 아주 큰 거는 아니고요. 6개월마다 꼭 CT를 찍을 거는 아니고 인제 적정한 기간마다 찍거나 아니면 잘 보이는 위치만 이제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MRI 찍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접근성이 나쁘죠. MRI에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저보다는 이제 아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 상황마다 쪼끔 다르기는 합니다. 6mm면 아주 큰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체리 블라썸님 얼마 전에 담낭을 절제하고 UDCA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 유사 요걸 복용 중인데 피로에 도움이 되는 듯한데 그런가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담낭 절제 후에 담도에도 담석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인제 담낭을 절제했다는 게 아마 돌 때문에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담석 때문에. 그다음에 용종이 또 컸을 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 너무 크면 혹시 이게 암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암으로 진행을 할까 봐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제 담낭을 절제를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오르사 복용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인제 담석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제 담석이 생기는 게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요소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세 가지 요소가 인제 섞이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중에서 우루사가 인제 그런 것들을 쪼금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담석을 좀 덜 생기게 하고 뭐 담석을 쪼끔 작게 하는 그런 효과도 쪼끔 있고 그래 가지고 인제 하는데 우루사 작용이 그런 이담 작용이라고 하죠. 이 담즙액이 잘 빠지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간 기능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고요. 그런 약들을 통해서 피로 회복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 인제 담낭 절제를 했는데 담도에서 돌이 생길 수 있느냐는 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일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의사가 돼서 내과 의사가 돼 가지고 그때만 해도 교과서에 어떻게 생겼냐면 담낭 이 담석이죠, 담석. 담석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 담석들의 60%는 담낭 쓸개에서 오고 40%는 간내 담석이라고 해서 간 안에 있는 담도에서 생겨서 내려온다. 정확한 이름은 사실 담관인데 다들 담도로 편하게 아시니까 제가 이제 담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생긴다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패턴을 좀 따라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 서양인들은 95% 이상이 담낭에서 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 담석이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빼고 나서 담낭을 딱 절제를 해버리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다시 재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젊은 분들은 약간 이 서양의 우리가 항상 그 서양의 패턴을 병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담낭 절제술을 한 다음에 재발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간내 담도에서 담석이 생기는 일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좀 옛날보다는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시경으로 담석을 뺀 다음에는 담낭 절제술,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하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자, 권희님, 저는 잠을 자도 꾸벅꾸벅 졸고 꾸벅 졸지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루틴을 찾으시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 젊은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혹시 안 하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나라 분들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먹는 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이 너무 큽니다. 피곤하면 피로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에 좋은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요. 내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먹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치료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는 나쁜 걸 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안 되게 만드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념치킨이 안 좋으면 양념치킨을 먹지 말아야죠. 매운 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면 감기에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고, 담배를 피시면 안 되죠. 담배를 피면서 기관지에 좋은 음식이 뭔지를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담배를 끊어야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 권희님을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로가 있다면 내가 부족한 건 뭔지, 그리고 내가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뭔지,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방법일 때가 많고, 내가 유독 고기를 좀 적게 먹고 있다면 고기를 먹는 게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걸 해봤더니 혹시 내가 좀 피로가 좋아지는지,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영도님. 아까 오영도님 처음에 막 응원 글 막 올리셨던데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위점막 종양, 뭔지 정확한 이름은 상피화 종양이라고 요새 부르는데요. 위점막 종양 치료와 생활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위점막 종양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 갖고 지금 오늘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개만 좀 더 받을까요, 그러면? 자, 위점막 종양이라는 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염증, 이 위의 염증이나 대장의 염증 또는 위의 암, 이런 것들은 표면에 생깁니다. 이 점막이 있으면 이게 음식이 지나가고 변이 지나가는 이 표면, 여기 겉면에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염증도 생기고 뭐 용종도 되고 얘들이 자라서 암도 되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 이 피부 밑에 가끔 이렇게 만져보면 알맹이 같은 거, 여기 목도 그렇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맹이 만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얘들은 피부 밑에 있죠. 그리고 위와 장의 피부를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 밑에 그런 알맹이들이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불하고 벽에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불 위에 벽에가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염증이나 암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불 속에 벽에가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땐 이불만 보이겠죠. 하지만 진짜 이 튀어나온 놈의 실체는 벽에죠, 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점막화 종양은 뭐 정확하게 상피화 종양은 이 이불 속에 있는 벽에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잘 안 나와요. 겉에 있는 이불만 나오고 벽에 잘 안 나와서 진단하기는 보통 이렇게 조직 검사로는 잘 안 하게 되고, 어 초음파 내시경이랑 통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CT나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도 많이 압니다. 내시경 경험 많은 의사들은 딱 보면 '아, 이거 점막화 종양, 상피화 종양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크면 거기서 인제 뭐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고 해서 기스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고런 것들은 인제 피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증상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그러면. 그 추적 관찰 잘 하시고, 만약에 사이즈가 뭐 2 센치 이상이다, 암처럼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베스트 777. 너무 피곤해서 갔더니 피 수치가 너무 낮다고 철분 먹으라고 해서 섭취했더니 이틀 만에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지금 5 일쯤 먹었고
어지럼증은 좋아졌는데 철분 언제까지 먹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꼭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가 꼭 감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철 결핍성 빈혈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이 베스트 777님도 아마 여자분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철 결핍성 빈혈이 생겼는데 피 수치가 낮고, 특히 피 수치가 왜 낮은지 검사를 같이 했더니 철분, 우리 몸에 있는 철분 수치가 낮아서 아마 진단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철분 제제를 드세요라고 하는데, 철분 제제를 드시면 증상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지금 상황인 건데요.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세요. 먹으면 그날 저녁부터 막 숨찬 게 좋아지고 막 기운이 나고, 전에는 계단 몇 개만 걸었는데 숨차는데 막 얼마든지 막 뛰어 올라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상은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하면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 이상 먹어야지 저장철이 쌓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철분을 먹으면 그때그때 너무 피들이 부족하고 철분 제제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먹는 즉즉 그냥 다 피가 돼요. 그러니까 쌓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으면 바로 그냥 나빠져요. 그래서 이 저장철이 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1년 정도 먹으라고 보통 교과서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 베스트 7.7처럼 이렇게 변비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뭐 속이 더부룩해지고 막 그러는데, 변비가 심하면은 변비약을 좀 드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주로 드시면서 요거를 좀 커버를 하시면서 좀 날짜를 정확하게 한 6개월, 적어도 수개월 이상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고기 같은 걸 많이 드셔 가지고 좀 음식으로 좀 철분 보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 철결핍성 빈혈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많이 가고 또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성 피로와 또 이 피로 증후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많이들 궁금증 풀리셨는지 모르겠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 달은 쉬고요. 6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